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 연구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와 미국의 주식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왜 늘려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3프로TV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의원님. 네.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3번 방송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6시 반, 네. 그다음에 10시, 네. 저녁 10시 정도 10시. 예. 3번 방송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식사는 주로 언제 하십니까? 밥은 점심시간에 먹고요. 네. 시간에 밥 먹는 시간에 구애받는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냥 아침 못 먹네요. 점심하고 저녁은 한 8시경에 먹습니다. 예. 예. 주로 라보떼로 때우시는 모양이죠? 라보떼 뜻 혹시 아십니까? 라보떼, 예. 카페라떼? 그게 이제 라보떼는 라면 보통으로 때운다. 아. 70년대 아재 개그를 좀 해봤습니다. 예. 라면 보통으로 때운다? 라보떼. 그럼 라면 뚝배기로, 뭐죠? 왕자, 대짜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라보떼. 대라보떼. 네네. 예. 웃긴 얘기인데,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네, 70년대 개그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금년 새해 벽도부터,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또 그 여파로다가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까지도 지금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실시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금리를 어제 블룸버그에서는 1년에 4번 정도 할 수도 있다는 시사가 나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다우 산업 지수가 금년 1월 3일 날 36,580포인트에서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우량주 중심의 S&P 500 지수가 4,796포인트에서 한 9% 정도 밀렸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연초에 15,832포인트에서 13포인트 정도 밀렸거든요. 특히 서학 개미들이 많이 투자한 기술주들이 많이 포진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전반적인 미국 증시 리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금리 인상 관련한 멘트가 조금 시장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말입니다. 작년만 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였냐면, 그래, 한 2022년 연말쯤에 하겠지라는 그런 멘트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테이퍼링 올 여름까지 끝내겠다라는 발표가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테이퍼링은 올 3월까지 하는 게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은 2번, 3번? 아닙니다. 지금 4번, 5번. 지난번 JP모건 CS의 제이머 다이먼 회장은 7번까지 가능하다 발표했고요. 바로 전일 밤에는 골드만삭스가 4번은 기본이고 아마 5번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했고요. 추가적으로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갖고 양적 긴축을 얘기합니다. 양적 긴축도 매월 1,000억 달러 줄여가면서 현재 지금 연준의 자산이 9조 달러인데 9조 달러를 6조 달러까지 줄이겠다는 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너무 빠르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 긴축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증시가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금리 올라가는 상황들이 경기가 좋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올릴만 한데, 문제는 너무 빠른 시기에 금리 횟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테이퍼링까지 하고 또 긴축까지 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증시를 놀라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 가능한데요. 같이 보시면요. S&P 500이 붉은 선입니다. S&P 500이 붉은 선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금리인데요. 보신 것처럼 제가 네모친 부분에 보시면 S&P 500이 올라갈 때 금리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금리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두 번째, 다시 한번 금리가 올라갈 때 S&P 500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반대로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 많은 분 생각하시기에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빠진다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더 길게 보게 되면 한 2년, 3년 보게 되면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속도 때문에 놀라는 증시,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거기에 익숙해지고 또 아마 안정화 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의 시장의 급락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면 한 1년 이내는 안정화 될 거로 보이니까 좀 염려를 내놓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충격은 올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국경 긴장 문제가 일촉즉발의 그 전쟁 위험까지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만약 이제 갈등이 장기화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물론 이제 미국도 개입이 되겠죠. 무력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 에너지 가격의 급등,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이제 연결되지 않겠냐 우려가 되는데 양식 갈등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그 겨울철에 그 난방 수요 여기와 또 맞물려 가지고 천연가스 가격도 또 폭등하지 않느냐. 지금 그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가스 값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갖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달러 보유고가 최대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거의 6천억 달러 정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국내 원화로 한 70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가스에 대한 거의 그 밸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차해서 밸브를 잠가버리면 유럽 쪽에 다시 한번 가스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가 그걸 다 염두에 두고 뭔가 조금 무력시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침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지금 아마 국경 지역에 러시아군이 17만 명 넘게 지금 모여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거기에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쟁까지 가겠냐 한다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무력시 그다음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보여준 정도에서 끝날 거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그렇지만 약간의 마찰 정도까지 보여주면서 러시아가 여전히 지금 강건하다 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푸틴이 뭔가 조금 센 모습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연장선을 본다고 그러면 약간의 모습, 약간의 마찰하는 그런 모습 정도까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는 별로 올라가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고 다만 가스가격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가를 많이 보시는데 유가는 아시겠지만 중동에 여러 가지 생겨도 유가는 오펙의 카르텔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더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들은 잠깐에 걸리는 문제지 그렇게 증시에 크나큰 영향이 없는 걸로 보이니까요. 이것도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충돌이 돼 있을 경우에는 가스 가격의 인상 가능성은 그건 있어 올라갈 보이고 거겠죠. 그다음에 푸틴의 무력 자기의 정책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약간 무력 시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하길 바라는데 지금의 어떤 시나리오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전체 큰 전면전이 아니고 조그마한 정도, 마찰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지적인 충돌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13년 5월 달로 한번 시계를 돌려봐 가지고서요. 당시 버냉키 연준 그 의장이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그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완전히 풀었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면은 그 투자자들, 외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해서 자산을 달러를 매각을 하고 또 신흥국에서는 그 자금이 빠져나가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 외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첫 번째 그때 버냉키가 첫 번째 그 테이프를 언급했을 때 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한 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증시가 이제 완벽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대략 한 18.8% 보였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요 그림이거든요. 옆에 나오는 그 그림이 빠졌을 때가 버냉키가 첫 번째 테이프를 언급했을 때 주가가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빠르게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증시가 다시 올랐는데요. 늘 얘기합니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테이퍼링입니다. 나쁠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위기는 오지만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거다 보니까 해서 주가는 올랐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현재 지금 증시가 빠질 때 보통 금리가 올라가는 거의 척도로 10년 국채 수익률 보지 않습니까? 똑같이 보여드리면 막상 그 연준에서 테이퍼링 언급할 때는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가 테이퍼링 막상 시작하고 나서 끝날 때까지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똑같이 다시 얘기하면 테이퍼링 처음 초기에는 증시가 빠지거나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지만 빠르게 또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어떤 금리 인상, 테이퍼링 때문에 장이 빠진 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의 초기에 나온 충격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미국이 네. 그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액션은 안 취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 연준이 작년 12월 14일인가요? 네. 그때 이제 그 현재 인플레이션하고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조기에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속도도 빨리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은? 일단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 육박했다는 거. 거의 네. 뭐 살인적이죠. 살인적인 겁니다. 물가로 보면. 거의 40년 만에 최고니까. 그런데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잘 이해 못 하시지만 제가 한번 기름값을, 이 현지에 있는 기름값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년 만에 기름값이 우리가 차 탈 때 쓰는 기름값이 네. 50% 넘게 올라갔거든요. 어마어마한 살인적인 어떤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은 CPI 모습인데 역시 CPI도 역시 굉장히 최고치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어려워지겠죠. 근데 이게 어디로 반영되냐면 바로 바이든의 지지도로 반영이 되거든요. 네. 또 아신 것처럼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잡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약간의 파월을 불러갖고 매파적인 걸 요구했고요. 실제 파월이 매파적으로 바뀌고 있고 해서 지금 빨라지고 있는 테이퍼링, 더 빨라지고 있는 금리 인상, 폭도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첫 번째는 물가고요. 두 번째는 지지도 때문에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물가하고 지지도 영향이 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 전략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업종 중에서 그 상대적으로 양호한 퍼포먼스를 보고 있는 네, 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뭘 사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다 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투자하면. 근데 일단 실제로 일단 여러분 재미있든 없든 어떤 것들이 오르는지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림에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과거 오랜 통계 동안에 이 그림이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 6개월 전에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같이 볼 건데요. 이건 앞서 나왔던 금리 사이클의 6번의 통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위에 있는 거 소재가 올라간 소재. 소재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광산 같은 거, 그 다음에 산업에 원료가 되는 것들 만드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산업재, 두 번째 산업재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캐터필러 같이 중장비 같은 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서학개미인데 보통 하시는 투자 중에서 소재, 산업재, 에너지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얘기해도 안 사십니다. 근데 어쩔 수 여러분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떠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이게 없으면 상당히 지금 머리 아픈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건 과거치니까 지금도 그러냐고 물어보신 분들 위해서 현재 구간을 갖고 왔는데요.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위에 보시면 일단은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6개월 동안 위에입니다. 하나 1년 동안인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긴 녹색 이 뭐냐 똑같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그 다음이 금융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은 금리 올라갈 때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금융과 에너지가 없으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는데 작년 아니면 재작년 아니면 과거 오랜 동안의 통계라든지 아니면 올해까지 봤을 때 가장 복합적으로 교집합이 뭐냐 에너지와 금융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에너지와 금융은 꼭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 6개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네, 소재 부분, 산업재 부분, 에너지 부분, 네. 그 다음에 금융이나 유틸러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에 업종만 잘 고르면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 시청이 나왔거든요. 넷플릭스 혹시 의원님 보십니까? 넷플릭스. 네네. 예, 보시는데 넷플릭스가 시청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입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기준에 매출도 있고 EPS도 있고 똑같이 있지만 어떤 기업들은 가입자도 봐야 되고 어떤 네. 기업들은 또 차량 인도분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냥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 봐도 조금 더 투자가 좀 용이하거든요. 한번 또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요건데요. 딱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는 오른쪽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이 돈을 버는 기업들입니다.
돈을 버는 기업들인데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딱 찍어서 어떤 A라는 기업이 돈을 벌고 있고 B라는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떤 A라는 기업, B라는 기업이 딱 찍었을 때 돈을 벌었을 때는 그걸 수익 벌 수 있는 확률이 위에 있는 것, 약 78%가 돈을 벌 수 있다. 아래쪽은 약 22%.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돈을 버는 기업들을 투자했을 때 돈 버는 게 훨씬 큰 거죠. 10번 찍으면 8번의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면 왜 돈을 벌고 다 못 버는 거냐?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돈을 잘 벌다가 못 벌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악재가 나와서 약간의 거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 10대 8% 정도 올라가는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왼쪽에 있는 주황색은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의 경우인데 반반이다, 반반. 위에가 수익 나는 짙은 주황색의 돈을 버는 거고 밑에가 손해가 나는 건데요. 손해가 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뭐에 움직이냐면 옆에 표처럼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은 주로 재료에서 움직입니다. 재료. 어떤 뭐 호재라든지 네. 신약 개발 아니면 M&A 기사들 네. 이런 기사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굉장히 어렵게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투자하려고 그러면 돈을 버는 기업들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약 80% 수익률이 있다,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하자면은 기업 실적이 좋은 업종들을 골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회사의 재료적인 성격 네.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네. 해주시는 네. 거고 이게 이제 그 미국 주식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그 좀 더 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 20년째 미국 주식 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짜서 가져가면 좋은데 네.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어느 시기에는 금융을 담고 또 어느 시기에는 테크를 담고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해주는 게 바로 S&P 500이거든요. 네. S&P 500은 여러분들 S&P 500 기기를 다 지수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ETF인데요. 네. S&P 500을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냐? 딱 보시는 것처럼 이게 S&P 500의 장기 차트거든요. 네. 지금까지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벤트가 있었는데, 1987년도에 블랙 먼데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번의 악재를 딛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냐? 4,300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편하게,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정리식으로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그 상품은 S&P 500을 추정하는 ETF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이렇게 투자하시면 상당히 좀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돈을 얼마나 버냐 이걸로 네. 하시는데요. 얼마나 목표를 삼으십니까?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S&P 500 지수를 가져가서 만약 1년 동안 보유하면 8.92%, 그 다음에 5년 동안 평균 8.65%, 10년 동안 평균 8.32%, 20년 동안은 8.4%가 버는데 여기에 플러스 뭘 해야 되냐면 배당을 추가해야 되거든요. 네. 배당이 2%가 되니까 합치면 약 한 11% 정도의 매년 평균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복리로 운영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계좌가 한 8년 마냐 9년마다 2배가 올라갈 거고 네. 그다음에 더 추가적 길게 가져가시면 이게 엄청나게 더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이거다. 혹시 만약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한 투자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S&P 500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업종이나 종목을 고르는 건데 네. 거기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S&P 500 지수를 담고 있는 ETF 쪽 네.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라 네, 하는 맞습니다. 걸로 정리가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화끈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또 화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ETF 추종보다도 헤지펀드나 이런 데에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나요? 그 화끈한 걸 이제 좋은 말로 치면 야수의 심장이죠. 그렇죠. 예, 야수 심장이 끓다 보니까 더 막 위험한 거 투자하시고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에 투자하시는데 그 가장 이렇게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잘 버는 기관이 헤지펀드라고 하는데 한번 헤지펀드하고 S&P 500의 수익률 비교해 보면 끝날 네. 것 같습니다. 자, 2011년부터 볼 건데 왼쪽이 헤지펀드 평균 수익률입니다. 네. 오른쪽이 S&P 500 지수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1년 마이너스 5.48%가 헤지펀드의 평균 수익률이고요. S&P 500은 반대로 2.1%의 플러스 수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식을 찍어도 대부분 다 S&P 500 이깁니다. 2012년 똑같이 8.25 대 15.89로 이겼고요. 네. 13년 똑같이 11.12 대 32%로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이걸 네. 보시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헤지펀드는 공매도 치고 롱 잡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S&P 500을 못 이기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수익률에 까먹은 거에 30%는 매매 수수료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헤지 펀드는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감정이 이입되다 보니까 S&P보다 덜한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야수의 심리를 끌지만 야수의 심리를 약간 식혀놓은 다음에 우리 S&P 500을 가져가게 되면 우리 헤지 펀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편하게 앉아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S&P 500 지수가 정답이니까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다 보면은 헤지펀드 같은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롱숏 쳐가지고서 네. 잘못해가지고 큰 손해 보느니 아주 간단하게 S&P 500에 담아가지고 네. 지수 추종하는 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관심을 보는 게 낫겠다.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